도대체 우리가 왜 한국의 눈치를 봐야 합니까? 지금 이 날카로운 질문은 워싱턴의 펜타곤 회의실에서, 도쿄의 외무성 복도에서, 베이징의 중남의 밀실에서, 그리고 브뤼셀의 EU 본부에서 거의 동시에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전략적 시선이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단 하나의 나라로 쏠리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세계의 중심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패권을 휘두르며 타국을 굴복시킨 역사도, 광활한 대륙을 호령하던 영광도 없었습니다. 그저 거대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거친 풍랑을 온몸으로 맞으며 오로지 생존이라는 절박한 과제를 안고 버텨온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세계는 숨을 죽인 채 한국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대륙, 모든 경제 블록이 한국이 어느 쪽으로 고개를 돌릴지, 어떤 기술을 누구에게 건넬지, 어떤 결단을 내릴지를 초조하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패권의 역사도 없던 나라가 어떻게 전 세계 전략의 마지막 퍼즐이 된 것일까요? 원조를 받던 변방의 국가가 어떻게 강대국들의 시스템을 지탱하는 대체 불가능한 엔진이 되었을까요? 지금 세계 질서의 밑바닥에서는 우리가 알던 상식을 뒤엎는 무시무시한 지각 변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강대국들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의존해야만 하는 이 역설적인 신세계, 그 은밀하고도 거대한 변화의 막을 지금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이 채널은 대한민국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기록. 좋아요와 구독은 함께한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중 추첨하여 매월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댓글 이벤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는 평생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믿은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제 직업이었습니다. 국방부와 산업부를 오가며 40년 넘게 보고서를 쓰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전략을 짰습니다. 미국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힘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 그게 제 인생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은퇴하기 직전에 쓴 마지막 보고서는 제 평생의 믿음을 완전히 부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서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의실 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누군가 기침 한 번 하는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들렸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고요? 그 보고서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합 중국은 더 이상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 이 얘기를 왜 이제야 하느냐고요? 그건 제가 이제야 말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격한 것을 그냥 묻고 가기엔 너무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국방전략 분석가로 일하기 시작한 건 198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때는 냉전이 한창이던 시절이었죠. 소련이라는 거대한 적이 있었고 미국은 자유세계의 수호자였습니다. 항공모함 한 척이 바다 위에 떠 있으면 그게 곧 미국의 의지였습니다. 저는 그 시스템을 믿었습니다. 미국이 만든 전투기, 미국이 건조한 군함, 미국이 설계한 무기체계. 그 모든 것이 전 세계 어디서든 작동했고 미국은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1990년대 들어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미국은 확실한 초강대국이 됐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전 세계가 미국의 질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주주의, 자유시장, 미국식 자본주의.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스템 안에서 일했고 그 시스템을 분석했고 그 시스템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중반쯤부터 뭔가 이상한 신호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조선소 하나가 문을 닫았습니다. 미국 동부 해안에 있던 오래된 조선소였는데
경쟁력이 없다는 이유로 폐쇄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시장 경제니까요. 효율이 떨어지는 산업은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겁니다. 그 다음엔 제철소가 하나 둘씩 사라졌습니다. 미국 중서부 러스트 벨트라고 부르는 지역의 공장들이 연달아 문을 닫았습니다. 일자리가 사라졌고 도시가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저는 구조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조업은 인건비 싼 나라로 가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니까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2010년대 초반 제가 국방부 산하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해군 관계자 한 명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상당히 어두웠습니다. 그는 제게 자료 하나를 건넸습니다. 밀러, 이거 좀 봐주십시오. 그 자료는 미 해군이 발주한 신형 구축함 건조 프로젝트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펼쳐보고 첫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예정 공기 8년 예산 초과율 214%.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군함 하나 만드는데 예산 초과하고 시간 걸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 원래 군사 프로젝트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해군 관계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문제는요, 밀러. 우리가 이 배를 만들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용접공이 부족합니다. 설계 인력도 부족하고요. 더 심각한 건 특수 강판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이 미국에 단 2군데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이 군함을 못 만든다고요? 우리가 2차 대전 때 항공모함을 한 달에 한 척씩 찍어내던 나라인데요.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80년 전 얘기입니다, 밀러.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사무실에 남아서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조선 능력, 제철 능력, 제조 능력. 지난 50년간의 데이터를 전부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미국은 이미 오래전에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걸. 1970년대만 해도 미국에는 수십 개의 대형 조선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가 되자 그 숫자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나마 남은 조선소들도 대부분 해군 전용 시설이었고 민간 선박은 거의 만들지 못했습니다. 제철소는 더 심각했습니다. 고품질 특수강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군함에 쓰이는 장갑판, 잠수함 선체에 들어가는 고강도 강철,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럼 미국은 그동안 어떻게 해왔냐고요? 수입했습니다. 일본에서, 독일에서,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에서.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게 시작일 줄 몰랐습니다. 저는 계속 파고들었습니다. 조선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항공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F-35 전투기,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 중 상당수가 해외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엔진 부품, 전자장비, 심지어 일부 복합 소재까지. 미국은 설계는 했지만 만드는 건 다른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나라들 중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이 점점 더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부품 하나둘이었습니다. 그러다 시스템 전체가 됐습니다. 저는 2015년쯤 한 동료 분석가와 이런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밀러, 한국이 요즘 장난 아닌 것 같던데? 무슨 말입니까? 조선소 얘기 들었어요? 세계 1위가 한국이래요. 2위도 한국이고요. 그래봤자 민간 선박 아닙니까? 아니요. 군함도 만듭니다. 그것도 아주 빠르게요. 우리가 8년 걸리는 거 걔들은 3년 만에 뚝딱 만들어버린다고요. 저는 그때 그 말을 듣고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작은 나라가 틈새 시장에서 잘하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2016년 저는 해군 전략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차세대 항공모함 건조 계획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고위 장성들, 국방부 관계자들, 그리고 조선업계 대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신형 항공모함 제럴드 R. 포드함의 건조 비용은 당초 예상보다 40% 초과했습니다. 완공 시기는 3년 지연됐고요. 문제는 다음 함부터입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 항공모함을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는 뉴포트 뉴스 하나뿐입니다. 만약 이 조선소에 문제가 생기면 발표자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 침묵이 의미하는 바를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 조선소가 멈추면 미국은 항공모함을 만들 수 없습니다. 세계 최강 해군이 항공모함을 만들 수 없다니. 회의실 안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한장성이 물었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 동맹국 중에 항공모함 건조 능력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담당자가 자료를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영국은 자국 항공모함 건조도 외주를 줬습니다. 프랑스는 능력은 있지만 규모가 작고요. 일본은 법적 제약이 있고. 한국은요? 그 질문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담당자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실제로 최근 자국 경항 공모함 건조를 시작했고 대형 LNG 운반선이나 크루즈선 같은 초대형 선박을 건조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그럼 한국에 맡기면 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보안입니다. 항공모함은 단순한 배가 아닙니다. 미 해군의 핵심 전력이고 모든 설계 정보가 최고 기밀입니다. 이걸 외국에 넘긴다는 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장성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없다는 건 인정하는 겁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조차 혼자서는 만들 수 없게 됐다는 걸, 그리고 그 도구를 만들 수 있는 나라 중 하나가 한국이라는 걸.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미국 아닙니까? 돈만 있으면 뭐든 살 수 있는 나라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은 돈이 많습니다. 세계 최대 경제 대국입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숙련된 용접공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10년, 20년 경험을 쌓은 조선 기술자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특수강제를 생산하는 제철소는 하루아침에 지을 수 없습니다. 한번 사라진 산업 생태계는 다시 만드는데 수십 년이 걸립니다. 저는 그 사실을 수십 개의 보고서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한국은 그 모든 걸 가지고 있다는 것을. 2018년 저는 상원 국방위원회에서 증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의원 한 명이 제게 물었습니다. 밀러 박사, 미국의 조선 산업을 부활시키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최소 20년입니다. 그것도 천문학적인 투자가 뒷받침된다는 가정 하에서요. 20년이면 너무 깁니다. 더 빠른 방법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뭡니까? 이미 가진 나라와 협력하는 겁니다. 어느 나라 말입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이름을 입 밖에 내는 순간 제가 평생 믿어온 무언가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그 순간 회의장이 웅성거렸습니다. 어떤 의원은 고개를 갸웃했고 어떤 의원은 메모를 했고 어떤 의원은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의원이 비아냥거리듯 물었습니다. 한국이요? 그 작은 나라가 미국을 도울 수 있다는 겁니까?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조선 세계 1위, 반도체 세계 2위, 철강 세계 5위. 그리고 지난 10년간 방산 수출 증가율 세계 1위입니다. 이 나라는 이미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게 시작일 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또다시 자료를 뒤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1950년대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나라. 1960년대 1인당 국민소득이 아프리카 최빈국보다 낮았던 나라. 그 나라가 어떻게 70년 만에 미국이 의존해야 할 나라가 된 걸까요? 저는 한국 경제 발전사를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제조업을 벌일 때 한국은 제조업에 투자했습니다. 미국이 조선소를 닫을 때 한국은 조선소를 키웠습니다. 미국이 철강을 수입할 때 한국은 철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대가 되자 그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을 때 전 세계 공급망이 무너졌습니다. 반도체가 부족해서 자동차 공장이 멈췄습니다. 의료 장비가 부족해서 병원이 마비됐습니다. 미국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외국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가 한국이라는 걸. 저는 2021년 국방부로부터 특별 보고서 작성 요청을 받았습니다. 주제는 이랬습니다. 미국 방위 산업의 공급망 취약성 분석 및 대응 방안. 저는 6개월 동안 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조선, 철강,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로봇, 모든 분야를 다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론은 이랬습니다. 미합 중국은 현재 대한민국 없이는 자국 방위 산업을 유지할 수 없다. 저는 이 문장을 쓰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미국의 힘을 분석하고 미국의 우월함을 증명해온 사람이 이제 미국의 의존성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날 밤 저는 사무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DC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국회의사당, 백악관, 펜타곤. 미국의 권력이 모여있는 곳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건물들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미국이 더 이상 혼자서는 설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기대야 할 나라가 우리가 그동안 보호해줘야 할 약소국 정도로 생각했던 한국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다음 날 저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2주 후 저는 국방장관 앞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장관은 보고서를 다 읽고 나서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저에게 물었습니다. 밀러, 이게 정말입니까? 네, 장관님. 우리가 정말로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까? 의존이라는 표현이 부담스러우시다면 협력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한국 없이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없습니다. 장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믿기지 않는군요.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보고서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2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한국을 단순한 동맹이 아닌 필수 파트너로 인정하는 겁니다. 둘째는요, 20년을 기다리는 겁니다. 미국이 다시 모든 걸 스스로 만들 수 있을 때까지요. 물론 그동안 중국이나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장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택지가 사실상 하나네요. 네. 그날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그때 한 젊은 분석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밀러 박사님,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그러세요. 한국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한국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그 질문은 제가 스스로에게도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되겠죠. 그로부터 몇 달 후 저는 은퇴했습니다. 40년 넘게 몸담았던 국방 분석 세계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지켜봤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미국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세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탄약이 부족했습니다. 미국의 포탄 생산 능력은 한 달에 2만 발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하루에 5천 발을 쓰고 있었습니다. 계산이 안 맞았습니다. 미국은 급하게 생산 라인을 증설하려 했지만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틈을 누가 메웠을까요?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주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폴란드에 K9 자주포를 팔았고 그 대신 폴란드가 가지고 있던 구형 무기가 우크라이나로 갔습니다. 한국은 미국에 155포탄 생산 기술을 제공했고 미국 내 탄약 공장 증설을 도왔습니다. 한국은 유럽 국가들에게 방공 시스템을 팔았고 그 나라들이 자국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냈습니다. 직접 나서진 않았지만 한국이 없었다면 우크라이나는 무너졌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 국방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은퇴 후에도 가끔 옛 동료들과 만났습니다. 한 동료가 제게 말했습니다. 밀러, 당신 말이 맞았어요. 한국 없이는 안 되더군요. 이제야 인정하시나요?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펜타곤에서 한국 이야기 안 나오는 회의가 없다니까요. 그래요? 네. 그것도 어떻게 한국을 도울까가 아니라 어떻게 한국과 협력할까로 바뀌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더 노골적으로 말하더군요. 어떻게 한국을 붙잡아 둘까라고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가 보호하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의존하는 나라가 됐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요? 동료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한국이 만약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이 만약 중국과 더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이 만약 독자 노선을 걷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미국도 그 답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아마도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한국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 작은 나라 하나가 미국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나?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건 세계가 이미 바뀌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힘이라는 건 더 이상 군대 규모나 핵무기 숫자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21세기의 힘은 만드는 능력입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능력, 배터리를 만드는 능력, 군함을 만드는 능력,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진 나라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미국은 설계는 할 수 있지만 만들 수 없습니다. 중국은 만들 수는 있지만 최고 품질은 못 만듭니다. 유럽은 능력은 있지만 규모가 작습니다. 일본은 기술은 있지만 정치적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모든 걸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도 있고 규모도 있고 속도도 있고 정치적 자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중요합니다. 미국에게도 유럽에게도 심지어 중국에게도. 저는 2023년 말 옛 동료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밀러, 혹시 시간 있습니까? 무슨 일인데요? 국방부에서 당신에게 자문을 구하고 싶어 합니다. 은퇴한 사람한테요? 당신만큼 이 문제를 깊이 들여다본 사람이 없어서요. 무슨 문제인데요? 동료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한국이 자체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뭐라고요?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독자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것도 미국 기술 없이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그건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그건 전략 자산입니다. 그걸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단 6개국 뿐입니다.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그리고 한국이 7번째가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한국은 이미 재래식 잠수함을 독자 설계하고 있고 원자력 발전 기술도 있습니다. 시간과 투자만 있으면 그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문제는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허락을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그늘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선택권을 가진 나라라는 것을. 미국과 함께 갈 수도 있고 혼자 갈 수도 있는 나라. 미국이 필요로 하지만 미국 없이도 살 수 있는 나라. 그리고 그게 바로 제가 평생 두려워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이 더 이상 세계의 중심이 아닌 순간. 다음 날 저는 국방부로 갔습니다. 회의실에는 익숙한 얼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 백악관 안보 보좌관들, CIA 분석가들. 회의가 시작되자 한 사람이 제게 물었습니다. 밀러 박사, 한국의 의도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생존입니다. 생존이요? 네. 한국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미국이 영원히 자신들을 지켜줄 수 없다는 걸. 그래서 스스로 살아남을 방법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게 미국에 대한 배신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신이 아닙니다. 독립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70년 동안 한국을 동맹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한국을 보호 대상으로 봤습니다. 우리가 지켜줘야 할 약한 나라로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약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강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나라를 여전히 보호한다는 프레임으로 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이 우리와 동등한 파트너라는 것을, 어쩌면 우리가 더 필요로 하는 파트너라는 것을, 한 참모가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국에 무릎 꿇으란 말입니까? 무릎 꿇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자료를 펼쳤습니다. 여러분, 이 자료를 보십시오. 한국의 방산 수출액입니다. 2020년 70억 달러, 2023년 170억 달러. 3년 만에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목표는 200억 달러를 넘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한국이 이제 무기를 사는 나라가 아니라 파는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그것도 전 세계를 상대로요. 더 중요한 건 한국이 파는 무기들이 실전에서 입증됐다는 겁니다. K9 자주포, 천궁 방공 시스템, KF-21 전투기. 이것들은 단순한 제품이 아닙니다. 한국의 독자 기술입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한국이 더 이상 우리 허락을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국을 계속 동맹으로 묶어둘 방법이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묶어둔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한국은 이제 묶어둘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을 붙잡고 싶다면 한국이 우리와 함께 가는 게 이익이라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어떻게요? 기술을 공유하고 이익을 나누고 결정 과정에 동등하게 참여시키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너희를 지켜준다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간다로 바뀌어야 합니다. 한 장성이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미국의 리더십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 장성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장군님, 리더십은 힘으로만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신뢰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한국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더 큰 변화가 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것을. 그때부터 저는 보고서를 믿지 않게 됐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보고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숫자와 그래프로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현장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초 저는 개인적으로 폴란드를 방문했습니다. 공식 업무는 아니었지만 은퇴한 분석가에게도 여전히 인맥은 남아 있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에서 일하는 옛 동료가 저를 초대했습니다. 밀러, 직접 와서 보십시오. 당신이 보고서에 쓴 것들이 진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바르샤바 외곽의 한 군사기지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엔 K9 자주포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폴란드군 장교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는 자주포 옆에 서서 포신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를 바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전에 우리는 구형 러시아제 장비를 쓰고 있었습니다. 40년 된 장비들이었죠. 독일제나 미국제를 사려고 했지만 너무 비쌌습니다. 그리고 인도 시기도 불확실했어요. 그는 자주포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가격도 합리적이었고 2년 안에 인도하겠다고 했어요.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것도 6개월 일찍이요. 그게 전부입니까? 장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기술 이전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비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심지어 일부 부품을 생산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독일도 미국도 그렇게까지 해주지 않았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신뢰 때문 아닐까요? 한국은 우리를 고객이 아니라 파트너로 대했습니다. 그게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폴란드는 역사적으로 강대국들 사이에서 짓밟혀온 나라였습니다. 러시아에게, 독일에게 수없이 침략당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 한국을 신뢰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와 비공식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는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밀러,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미국 무기도 삽니다. 독일 무기도 삽니다. 하지만 한국 무기를 가장 먼저 삽니다. 왜죠? 한국은 우리에게 조건을 달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우리가 어디에 쓸지, 누구와 싸울지 따집니다. 독일은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며 시간을 끕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냥 팝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킵니다. 그는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한국은 우리 역사를 이해합니다. 강대국에 짓밟히는 게 어떤 건지, 스스로 일어서야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들도 겪었으니까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무기를 파는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신뢰를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폴란드를 떠나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가 정리해둔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대상국 목록이 나왔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이집트, 호주, 노르웨이, 사우디아라비아, UAE,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페루, 필리핀.
그 나라들의 공통점이 보였습니다. 모두 한때 식민지였거나 강대국의 그늘에서 살아온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이 지금 한국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다음 주 저는 국방부에서 열린 비공개 세미나에 초대받았습니다. 주제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동맹국 협력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국방부, 국무부, 백악관, NSC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한 분석가가 스크린에 지도를 띄웠습니다. 중국을 둘러싼 포위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일본, 대만, 필리핀, 호주,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대중국 봉쇄 전략은 이 라인에 의존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다른 참석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발표자가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핵심 동맹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의 최대 교역국 중 하나입니다. 한국 경제는 중국과 깊이 연결돼 있습니다. 만약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 한국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럼 한국이 중국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점점 독자적인 힘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요. 그때 한 백악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국을 더 강하게 붙잡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밀러 박사 말씀하십시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문제는 붙잡는다는 발상 자체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붙잡아둘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선택권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국이 우리를 선택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강요가 아니라 설득으로요.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첫째,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대해야 합니다. 보호 대상이 아니라요. 둘째, 기술과 정보를 더 많이 공유해야 합니다. 셋째, 한국의 독자적 방위력 강화를 지원해야 합니다. 한 장성이 불편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한국이 너무 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미 강해졌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문제는 한국이 강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인정 안 하는 겁니다. 회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한 CIA 분석가가 자료를 하나 꺼냈습니다. 밀러 박사 말씀에 덧붙이자면 최근 중국 내부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거기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는 자료를 읽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적이 될 수 없다.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한국을 잃는 것은 곧 우리의 패배를 의미한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중국도 한국을 잃을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게 바로 한국의 힘이라는 것을. 회의가 끝나고 저는 한 국무부 관계자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가 제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밀러,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럼 뭐라고 해야 합니까? 필수입니다.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를 필수라고 말하는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보통은 질문이 하나 떠오르죠. 그럼 일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저는 그 답을 알고 싶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역사적 경쟁자였고 때로는 적대 관계였습니다. 그런 일본이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저는 2024년 여름 도쿄를 방문했습니다. 일본 방위성 산하 연구소에서 일하는 한 연구원을 만났습니다. 그는 제 오랜 지인이었습니다. 우리는 긴자의 한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밀러 씨, 오랜만입니다.
그쪽도 잘 지냈습니까? 우리는 잠시 안부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밀러 씨, 한국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곤란한 상황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국 없이는 우리 산업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는 약간 놀랐습니다. 일본은 세계적인 기술 강국 아닙니까? 그가 설명했습니다. 반도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반도체 장비와 소재에서는 강하지만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서는 한국에 완전히 밀렸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죠. 그건 경쟁에서 진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 전자제품들, 자동차들, 그 안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를 우리가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사와야 합니다. 그는 계속했습니다.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OLED 패널은 이제 한국이 세계 1위입니다. 우리 일본 기업들도 한국 패널을 써야 합니다. 배터리는요? 더 심각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과 한국이 세계를 양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유율이 10%도 안 됩니다.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밀러 씨,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두렵습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한국이 만약 우리에게 등을 돌리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겁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역사 문제 때문에 양국 관계가 나빠질 때마다 우리 정부 내부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괜히 건드리지 말자고요. 무슨 의미입니까? 한국을 자극하지 말자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우리가 잃을 게 너무 많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조심하고 있었습니다. 식민 지배를 했던 나라가 이제는 피지배국을 조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일본 정부는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인정하기 어렵겠군요. 맞습니다. 특히 역사를 생각하면요. 하지만 현실은 현실입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레스토랑 밖으로 나왔습니다. 도쿄의 네온 사인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밀러 씨, 우리는 지금 변화에 적응하는 중입니다. 한국을 경쟁자가 아니라 파트너로 보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쉽지 않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도쿄에서 돌아온 후 저는 더 많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한국에 대한 각국의 태도 변화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2020년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외교 문서에서 중견국가, 지역 강국 정도로 표현됐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표현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핵심 파트너, 필수 동맹, 전략적 협력국.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 뒤에 숨은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나라. 저는 2024년 가을 중동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정부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사우디는 최근 한국으로부터 천공방공 시스템을 구매했고 원전 건설도 논의 중이었습니다. 리야드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만난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밀러 박사, 우리가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아십니까? 가격 때문입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격도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신뢰 때문입니다. 신뢰요? 네. 한국은 우리를 존중합니다. 미국처럼 민주주의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중국처럼 정치적 조건을 달지도 않습니다. 그냥 기술을 주고 일을 합니다.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우리를 이해합니다.
가난했던 나라가 부자가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는 게 얼마나 힘든지 한국도 다 겪었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하나 한국은 기술을 줄 때 통제하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기술을 팔면서 사용처를 제한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우리가 그 기술을 배우고 발전시키도록 돕습니다. 그게 한국에게 손해 아닙니까?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얻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더 큰 계약으로 이어집니다. 사우디를 떠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관계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돈보다 강했습니다. 2024년 말 저는 유럽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브뤼셀에서 열린 NATO 관련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저녁 리셉션에서 한 독일 국방부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맥주를 한 잔 마시고 나서 제게 말했습니다. 밀러, 우리는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무슨 딜레마입니까? 한국 때문입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우리 유럽은 재무장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빠르게 무기를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독일 산업은 정밀하지만 느립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한국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빠릅니다. 품질도 좋고요.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국에 너무 의존하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겁니다. 미국에 의존하는 것과 다릅니까?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다릅니다. 미국은 어쨌든 나토 동맹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시아에 있습니다. 만약 중국과 한국이 가까워지면, 만약 한국이 중립을 선택하면 걱정이 많으시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유럽도 한국을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중동도 한국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2025년 초 저는 워싱턴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 또다시 초대받았습니다. 이번 회의는 더 높은 급이었습니다. 국가안보회의 주요 멤버들이 참석했습니다. 회의 주제는 한반도 유사시 시나리오였습니다. 발표자가 여러 시나리오를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도발, 한반도 긴장 고조, 전면전 가능성, 그리고 각 시나리오에서 미국이 취할 행동들. 발표가 끝나고 한 참모가 질문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우리의 개입을 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발표자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건 고려하지 않은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 독자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한장성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우리 없이 북한과 맞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발표자가 자료를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한국군의 전력은 지난 10년간 크게 향상됐습니다. 독자 개발한 무기 체계들이 속속 배치되고 있고 방위 산업 기반도 튼튼합니다. 그럼 한국이 정말로 우리를 밀어낼 수도 있다는 겁니까? 밀어낸다기보다는 우리가 필요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그 회의실에서 그 말을 먼저 꺼낸 건 제가 아니었지만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을 필요로 하지 않는 날이 온다면 그날 미국은 어떻게 될까? 회의가 끝나고 저는 한 NSC 관계자와 함께 걸었습니다. 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밀러, 이거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뭐가요? 우리가 70년 동안 한국을 키웠습니다.
한국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이 너무 강해져서 우리가 불안합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성공의 아이러니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키운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는 끝났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걸 인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내부에서도요. 저도 압니다. 저 역시 인정하는데 오래 걸렸으니까요. 저는 2025년 봄 다시 한번 폴란드를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더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한국산 FA-50 경전투기 인도식이었습니다. 행사장에는 폴란드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참석했습니다. 한국 대표단도 왔습니다. 저는 행사를 참관하는 자리에 초대받았습니다. 폴란드 대통령이 연설했습니다. 오늘은 폴란드와 대한민국의 우정이 더욱 깊어지는 날입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단순히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안보를 함께 책임지는 파트너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저는 한국 대표단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한국 관계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밀러 박사님, 미국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복잡합니다.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불안해합니까? 한국이 너무 빨리 성장해서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통제 아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적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부속품도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에서 돌아온 후 저는 집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제가 목격한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장면들, 일본이 한국을 조심하는 모습들, 중국이 한국을 잃을 수 없다는 고백들, 유럽이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들, 중동이 한국을 신뢰하는 순간들,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결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세계는 이미 한국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저는 여전히 한 가지 질문에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한국은 자신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강해졌는지,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자신들을 필요로 하는지 알고 있을까? 저는 2025년 여름 개인적으로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공식 일정은 없었습니다. 그냥 이 나라를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서울 거리를 걸으며 저는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출근하고 커피 마시고 웃고 떠드는 사람들.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까? 저는 남산타워에 올라가 서울을 내려다봤습니다. 70년 전 이 도시는 폐허였습니다.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 중 하나가 됐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선택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기로 한 선택. 계속 나아가기로 한 선택. 더 나아지기로 한 선택. 그리고 그 선택들이 쌓여서 지금의 한국이 됐습니다. 서울에서 며칠을 보내고 저는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 서재에 앉아 마지막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은퇴한 사람이 쓰는 보고서는 아무도 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써야 했습니다. 제가 목격한 것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대한민국 21세기 필수 국가. 그리고 첫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20세기는 미국의 시대였다. 21세기는 다르다. 저는 며칠 밤을 새우며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목격한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숫자로, 사례로, 증언으로.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렀을 때 저는 멈췄습니다. 결론을 어떻게 써야 할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미국의 심장부. 한때 세계의 중심이었던 곳. 하지만 이제 세계는 바뀌었습니다. 중심은 더 이상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중심들 중 하나가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미국이 세계를 이끄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이제는 함께 가야 하는 시대다. 그리고 그 함께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대한민국이다. 보고서를 완성하고 저는 프린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아무도 이걸 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언젠가 누군가는 읽겠죠. 그리고 그때 그 사람은 알게 될 겁니다. 2025년 세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국이 어떤 위치에 올라섰는지, 그리고 미국이 무엇을 인정해야 했는지. 며칠 후 저는 옛 동료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밀러, 혹시 뉴스 봤습니까? 무슨 뉴스요? 한국이 자체 우주 발사체로 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것도 성공했어요.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세계에서 몇 번째입니까? 7번째입니다. 미국, 러시아, 유럽, 중국, 일본, 인도에 이어서요. 그렇군요. 밀러, 이제 한국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중견 국가? 지역 강국? 그런 표현으로는 부족한 것 같은데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필수 국가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필수 국가요? 네. 세계가 필요로 하는 나라. 세계가 의존하는 나라. 그런 의미에서요.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주인공 중 하나는 분명히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치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강대국은 힘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신뢰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아래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신뢰로 강대국이 됐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았다면 다음 이야기도 꼭 함께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